안녕하세요. 키누스 심야책방 8월 24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 주신 황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내일이 없는 소녀 2부의 내용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을 바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 책 읽기 시작 그리고 그 시간 부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푼 쪽에 콩이님께서 1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고은님과 단벼변님 그리고 카푸님까지 방송 바로 들어와 주셨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1등으로 오신 콩이님께서 내 것만의 봄님이시군요. 네, 닉네임 바꾸셨군요. 감사합니다. 콩이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 방송 켜자마자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고은님과 우리 단벼변님 그리고 카푸님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유튜브 쪽에는 우리 혜야미님께서 오늘도 1등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키라님과 하늘바라기님께서 또 바로 입장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지혜님께서도 오늘도 방송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혜야미님, 키라님, 하늘바라기님, 지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진짜 방송 켜자마자 이렇게 다들 들어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어떻게 오늘 토요일 주말이었는데 다들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부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은 콩이님이라고 제가 닉네임을 그대로 부를게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열띤염소님께서 오늘도 방송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열띤염소님 어서 오시고요. 요즘 방송 늘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하시는군요 라고. 네, 제가 어제 미리 오늘 낮에 올렸고, 네, 그리고 내일도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우리 얄리얄리 얄라리 얄라성님께서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은주님 그리고 향자님 그리고 이은주님까지 또 입장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얄라성님 그리고 두 분의 은주님 그리고 향자님까지 방송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키라님은 호호 친구랑 11시간부터 있었어요 라고. 진짜요? 11시간 동안 뭐 했어요, 키라님? 친구랑? 네, 그리고 지혜님이 방송 들어오고 알림 떴네요 라고. 네, 알림이 진짜 늦죠, 많이. 한 2분 정도는 늦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리고 우리 바운스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운스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쵸. 아까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석고 재밌었어요? 석고 같이 가서 11시간 동안 친구랑 같이 놀았군요. 살 게 되게 많지 않나요? 거기 가면은? 네, 콩이님께서 콩이로 들어올 때 그냥 콩이로 불러주세요시라고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띤염소님께서 오늘도 한 개 스푼을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재밌게 읽어주세요 타시면서 근데 성경은 언제쯤이라고. 네, 유튜브로 성경도 듣고 계셔 주시는군요. 우리 열띤염소님. 네, 제가 죄송합니다. 약간의 좀 나태함이 있어가지고 성경 자막 입히는 작업을 좀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올린 지가 너무 한참 됐죠. 진짜 죄송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는 진짜 못해도 하나는 꼭 올리겠습니다. 네, 진짜 약속드리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고은님께서 오늘도 10개 하트 지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고은님. 언제나 늘 하트 지원 아끼지 않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네, 스푼도 이제 그래도 800팬이 넘었더라고요. 네, 유튜브와 숫자 개념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800명이라는 숫자가 스푼 쪽에서는 뭐 유튜브 정도 되는 숫자라고 충분히 생각해요. 네, 엄청 많으신 분들 또 많으시지만 그래도
800명이란 팬도 진짜 많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다 하트 지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런 거 덕분이라는 걸 제가 잘 알아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열띤염소님께서 또다시 한 개 스푼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레모네이드 2잔 열심히 그리고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네, 레모네이드 먹고 무리하지 마시고 올려주세요라고 열띤염소님께서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리는 아니고 녹음은 많이 해놨는데 자막이 피는 걸 안 해서 그래요. 네, 조만간 진짜 올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극이 되네요, 오히려. 네, 그리고 우리 또 진숙님께서 안녕하세요라고 하시면서 채팅 남겨놔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진숙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고, 네, 오늘도 몰폰 하신다고 커뮤니티 댓글에 남겨놓으신 거 봤는데, 네, 저 근무하시면서 또 즐겁게 방송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쵸. 2분 정도 늦게 떠요라고 우리 바운스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은주님이 성경 소리내어 읽기 힘든댕이라고. 맞아요. 사실 성경이 일반 책보다 훨씬 힘든 게 많은 것 같아요. 좀 잘 안 쓰는 단어 같은 거, 그리고 당연하게 익숙하지 않은 지명이라든가 이름 같은 거 많이 나와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훈련하기 아주 좋은 책이죠. 네, 어쨌거나 진짜 빨리 올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현님께서 안녕하세요, 좀 늦었네요 하시면서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강현님 어서 오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혜님이 키누스님 목소리가 좋아서 명상도 잘하실 것 같아요. 저 매일 명상 듣거든요 라고. 뭐 TV에 가끔 나오는 연예인들 듣고 하는 그런 명상에 나오는 목소리 뭐 하면 잘할 것 같다 말씀이신가요, 지혜님? 왠지 저도 그런 거 나긋나긋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명상을 듣거나 하진 않고요. 뭐 그런 작업을 할 기회가 생기면은 좋을 것 같네요. 남자 목소리 있지만 좀 편안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명상의 멘트를 해주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혜님께서도 라이브 찾아오셨군요. 감사합니다. 조혜님 어서 오시고요.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호된 춘향님, 우리 허지은님께서도 들어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호된 춘향님 어서 오시고요. 키누스님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어서 오세요. 네, 이렇게 토요일날 밤에 저랑 함께 해주시는 게 얼마나 평소보다 얼마나 더 값지고 귀한지 제가 잘 압니다. 다들 뭐 약속 있으시거나 혹은 그냥 뭔가 집중하지 않고 되게 평화롭게 또는 뭐 개인적으로 시간 보내실 수 있는 그런 주말밤인데 저와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뵀던 상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상민님. 진짜 오늘도 와주셨군요.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제가 책 열심히 읽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상민님. 네, 콩이님이 성경도 읽으시구나 이제 알았네요 라고. 네, 유튜브에 키누스 2채널 오시면은 제가 몇 개 안 됐지만 지금 읽어놓은 거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콩이님. 네, 제가 막 이렇게 본 채널에 홍보나 이런 걸 많이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작업을 좀 하고 있죠. 고은님이 혹시 잠깐 주무셨었나요? 약간 더 목소리가 낮은 것 같아서요 라고. 아니에요, 고은님. 자진 않았고 낮에 좀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소리도 많이 쓰고 했더니 조금 톤이 자연스럽게 낮게 잡힌 것 같습니다. 저번 방송보다요. 네, 그리고 우리 호된 추장님께서 10,000원의 후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고 보니까 지은님, 호된 추장님 이렇게 두 계정 다 들어와 계신가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된 추장님. 10,000원 또 큰 액수인데 되게 자주 후원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또 후원 받은 만큼 오늘
이 책도 이어지는 분량도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후대인 취향님. 감사합니다. 본 계정, 부 계정 다 들어와 있어서 서라운드군요. 호된 취향님. 그리고 얄라성님이 상당히 감성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키누스님 영상 들으면서 별 보면서 누워있으면 진짜 행복해요라고. 진짜요? 별과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인가요, 제가? 좋네요. 혹시 지금 별을 보고 계신가요, 얄라성님? 별을 보고 계신다면은 부럽네요. 별을 많이 보고 싶은데요. 저도 많이 못 봐가지고요. 네, 그리고 상민님께서 기억해 주시다니 하시면서 감사해용이라고. 아유, 기억하는 건 당연하고요, 상민님. 전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게, 약속을 이렇게 지켜 주시는 게 더 감사드리고 너무나 좋습니다. 네, 진짜로요. 고은님께서는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듣는데 너무 좋아요라고. 그러시군요. 네, 아까 산책 나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안 읽어드렸었죠. 뭔가 좀 우울하시다고. 아이고, 우리 고은님이 왜 우울하신지 모르겠네요. 힘내시고,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가만히 앉아 계시면서 좀 생각 비우시고 좀 우울한 그런 기분들 많이 털어내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은님. 열띤 염소님이 와 이제 댓글이 보이시는구나. 누가 전달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지난번 방송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열띤 염소님. 네, 다행이죠. 어플을 제가 문의를 보냈었는데 어플을 다시 지우고 깔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봤더니 네, 진짜 저번 방송부터 여러분 채팅이 다행히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고은님이 오늘 밤 날씨도 진짜 좋아요. 선선하고라고. 네, 맞아요. 이제 날씨가 저녁에는 가을이 금방 찾아오는 느낌이에요. 되게 선선해지는 느낌이고 전혀 에어컨 같은 거 틀 필요 없이 문 열어놓으면은 시원한 바람이 아주 솔솔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술래님께서 오늘도 들어와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술래님 어서 오시고요. 네, 지난번 방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송 시작하는 것 보고 잠들었어요. 오늘은 끝나는 거 지켜볼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술래님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끝에도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딸기 S님께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딸기 S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저도 시골 살아서 별 진짜 잘 보여요. 이뻐요 유유라고. 진짜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딸기 S님 어디 사시나요? 뭐 그냥 대충 그 언저리 그 근방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이 도시에 워낙 조명들이 많다 보니까 뭐 대기 질이 좋든 안 좋든 이 조명 때문에 별이 잘 안 보이는데 시골 가면 아무래도 좀 그런 인공적인 빛들이 약하다 보니까 별들이 진짜 잘 보이죠. 맞아 양평 맞아 사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지난번에 Q&A 할 때요. 양평 뭐 시골이라면 시골일 수 있겠죠. 네, 공기 좋은데 사시는데 별도 잘 보인다고 하시니까 부럽습니다. 저는. 얄라성님이 아까 위에 야간 시골이라 별이 보여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목소리네요 라고 하시면서 네, 그중 몇 개는 인공위성이겠지만이라고. 그쵸, 인공위성도 저희 눈에는 지금 별처럼 보이는 게 있죠. 네, 그리고 우리 상민님께서 네, 스푼에서 10개 하트 지원을 해주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상민님 찾아와 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네, 하트 지원까지 해주심에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좋아요가 벌써 25개가 됐네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딸게스님이 유성우 떨어진다고 하는 날에는 학교 운동장 가서 돗자리 깔고 친구들이랑 누워서 치킨 시켜 먹었어요 라고. 진짜요? 와, 진짜 감성 터지네요. 와, 저는 그런 거를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와, 진짜 부럽네요.
그러면 유성우가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가만히 누워있다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죠. 아, 치킨까지 먹고 절대 치킨 때문에 부럽다고 하는 게 아닌데요. 그쵸?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부럽네요. 네, 얄라성님. 약간, 야간이 아니고 약간 시골이라 위에 오타였었다고. 알겠습니다. 좋네요. 뭔가 저도 별 보면서 방송 한 번쯤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책 읽어야 하는데 잠깐 얘기하면은, 원래 제가 데스크탑밖에 없었는데 노트북을 한 3달 전에 샀었죠. 근데 그때 샀을 때 목적이 제가 어디 지방 가거나 혹은 뭔가 야외에서 파도 소리나 혹은 귀뚜라미 소리 같은 거 들리는 곳에 가서 야간 야외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샀었는데, 근데 그때는 제가 허락 없이 책을 읽을 때라 매일 방송을 할 때였고요. 그래서 방송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그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 혹은 3번을 하고 있는데, 뭐 2번, 3번 하는데 굳이 야외 나가서 하는 게 뭐 조금 번거롭기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환경을 바꾸는 게, 그걸 알아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자연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제가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방송 환경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확신할 수가 없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우리 이은주님이 오, 야외 방송 파도 소리 언젠가 한번 해주세요라고. 그리고 강현님이 우와 그럼 좋겠어요라고. 진짜요? 반응들이 좀 있으시네요. 그리고 우리 치크님 오셨군요. 뿅 하시면서 저 왔어영이라고. 어서 오시고요, 우리 치크님.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바운스님께서 5,000원의 후원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바운스님. 네, 항상 좋은 책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바운스님. 네, 5,000원 후원 정말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행복하다는 표현 듣는 게 제가 더 행복한데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후원금 잘 받겠습니다, 바운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알라성님이 위에 일단 운동장에서 누워서 별 보는데 위성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펄쩍 뛰었다니까요. 대박이라고. 얄라성님 지금 계신 곳이 그냥 잠시 시골이 아니고 사시는 곳이 우리 딸개스님처럼 약간 시골이시군요. 그래서 밑에는 또 자연의 소리 너무 좋겠네요라고. 자주 들으시는 거면은 좋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얄라성님이나 딸개스님한테는요. 네, 현재 우리 스푼 쪽에는 고은님과 상민님 그리고 콩이님과 바다돌림께서 함께 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바다돌림. 어서 오시고요. 네, 그리고 열띤염소님과 단벼벼님까지 함께 주고 계시네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에는 현재 18분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20분이 다 되어가고 있어서, 그리고 오늘도 지난번만큼 읽어야 하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책을 지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읽었던 내용 기억하시겠지만 어제 그저께 읽어가지고요.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좀 화가 난다고 했던 그런 중심된 사건이 이 책의 도희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일어났는데요. 이 도희라고 하는 여학생이 몇 년 전에 성폭행을 당했었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손목을 긋고 이런 자해 행위를 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 그리고 마치 세계가 분리된 듯한 혹은 몇 가지의 세계가 엮어져 있는 듯한 그런 혼란 속에서 현재 베프인 친구도 베푼지 처음 본 사람인지 혼란을 겪는 그런 내용도 나왔고요.
뭐 대체적으로 성폭행에 관한 그런 암담한 내용도 좀 나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도희라는 학생이 그런 혼란스러움, 뭔가 차원이나 세계를 오가는 듯한 그런 정신세계에 빠져 있다는 걸 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지석이라는 베프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자음과 모음 출판사에서 제공해주신 황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내일이 없는 소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딸기스님은 지금 들어가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딸기스님. 네, 그럼 음악 줄이고 책 읽겠습니다. 지석은 어두운 얼굴로 주변을 잠시 살핀 뒤 보는 사람이 없자 엉덩이에 손을 갖다 댔다가 냄새를 맡았다. 악취가 났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까부터 엉덩이가 젖어 있었다. 겉에 입은 파카에 가려져 도희에게 들키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혼자 보낸 도희가 버스 안에서 얼어붙은 채 앉아있을 걸 생각하니 걱정되기도 했지만 이대로 학교에 갈 수는 없었다. 제발 빈자리가 있어 도희가 앉아 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만원 버스 속에서 서서 가면 몸이 작고 바싹 마른 도희는 타인의 몸에 짓눌릴 것이다. 도희에게 그 순간은 지옥이 된다. 어쩌면 겁에 질려 정신이 나가버리든지 뻣뻣한 사람들의 다리 사이에 쪼그리고 앉아 울어버릴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무지막지한 발에 밟히든지. 젠장. 지석은 자신을 나무라듯 욕을 내뱉으며 집을 향해 걸었다. 바지를 갈아입고 등교하자 너무 늦은 것인지 교문을 지키는 생활 지도부도 보이지 않았다. 아슬아슬했지만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1교시 수업 시작종이 울렸다. 도희가 교실로 들어서는 지석을 보고 있다가 눈을 맞췄다. 서로 눈을 맞추고 웃긴 했지만 도희의 모호한 눈빛이 잔상처럼 남았다. 도희는 낯설어 보이는 것을 발견했을 땐 꼭 그런 눈빛을 한다. 이번엔 또 무엇이 낯선 것일까? 담임이 정장 차림의 여자와 함께 교실로 들어섰다. 지석은 재빨리 자리에 앉았지만 눈치 빠른 담임의 레이더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담임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얼굴을 찡그렸다. 학생들 모두 정장 차림의 낯선 여자에게 시선을 집중하는데 도희만 이상스레 담임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예의 그 놀란 듯 멍한 얼굴에 모호한 눈빛. 담임은 교탁 앞에 서서 정장 차림의 여자를 정중하게 소개했다. 이분은 민을동 주민센터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해 나온 분이시다. 강사님 말씀 잘 들어라. 담임이 나가고 나자 강사가 교단 중앙에 섰다. 선생님, 우리 이론은 다 알아요. 실습만 하면 돼요. 한 남학생이 강사가 입을 열기도 전에 짓궂게 웃으면서 말하자 연달아 다른 남학생이 이젠 테크닉을 알려주세요. 여자를 뿅 가게 하는 테크닉 말이에요. 라고 말했다. 그래요. 이론은 다 안다니 다행이네요.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강의해 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라니. 도희는 그 말 자체를 용납할 수 없었다. 왜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방법 따위를 찾아야 하는 것일까? 거센 반발심이 일었다.
도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젠 내용 좀 바꾸시죠? 도희는 흥분된 목소리를 가까스로 억누르고 침착하게 말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도희의 행동에 지석은 놀라서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강사는 당황하며 도희의 명찰에서 이름을 확인하고 되물었다. 이도희? 무슨 내용을 바꾸라는 거지? 도희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자신이 낯설었지만 두렵진 않았다. 피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가해자가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결국은 피해자가 될 여자애들이 예방을 해야 하죠? 남자들이 성폭행 못하게 지금부터 교육시키면 어른 돼서 안 할 거잖아. 간단하잖아. 여학생들이 강사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대박, 쟤 미친 거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니네. 존재감 상실년이 웬 갑툭튀래? 이도희 성폭행 당했나 봐. 학생들은 마치 게임을 즐기듯 실실 웃으면서 강사의 반응을 기다렸다. 조롱하듯 박수를 치는 남학생도 있었다. 강사님, 자신도 여자면서 그 차이를 모르나요? 매년 들은 예방교육도 실망스러웠지만 오늘은 시작부터 최악이네요. 교실이 시끌벅적해지나 해지자 담임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고함쳤다. 왜 이리 시끄러워? 경직된 얼굴로 책상 앞에 서 있는 도희와 눈이 마주친 담임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이 도희란 걸 직감하곤 곧장 도희 쪽으로 걸어왔다. 방금 바꿔라 마라 소리 지른 게 너냐? 담임은 두 눈을 부라리며 도희를 쳐다봤다. 학생들의 어깨나 등짝, 엉덩이를 때리기 위해 들고 다니는 자로 자신의 왼손 바닥을 탁탁 때리며 두 눈을 가늘게 도사렸다. 네가 그리 똑똑하냐? 아니면 네 아버지가 형사라고 눈에 뵈는 게 없어? 공부는 지지리도 못해 그 성적으로 대학은 가겠냐? 아유, 생긴 건 또. 담임이 혀를 찼다. 선생님,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지석이 벌떡 일어났다. 이건 또 뭐야, 건방지게. 자리에 앉아, 이 개이 새끼야. 담임은 가지고 다니던 차로 지석의 머리를 탁 소리나게 내리쳤다. 개이라는 말에 도희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석은 도희를 옹호하려다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들었고 맞기까지 했다. 지석은 부들부들 떨더니 서 있을 힘도 없는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지석은 수치심을 견뎌내고 있었다. 발갛게 달아오른 지석의 뺨과 귀를 보면서 도희는 너무 속상해 울음을 터뜨렸다. 담임이 지석을 때리고 개이 새끼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겐 울타리가 없기 때문이다. 지석이 아들의 일엔 전혀 관심이 없는 쓰레기 같은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얕보기 때문이다. 지석의 편을 들어줄 친한 학생이 없다는 사실도 그 폭력에 힘을 보탰다. 도희는 지석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는 자신이 싫었다. 이것들이 쌍으로 약을 처먹었나. 이도희 유지서, 니들이 딴 애들한테 피해 주잖아. 바꾸고 싶으면 딴 사람한테 바꾸라고 하지 말고 니들 성적부터 바꿔봐. 아, 그리고 개이 새끼는 성폭력 예방이 아니라 성병 예방 교육 받아야 하니까 넌 양호실에 가 있어. 담임은 기다란 자 끝으로 지석의 등을 쿡 찔렀다. 지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교실을 나갔다. 담임은 탁 소리가 나도록 문을 닫고 교실 한쪽에 서서 도희를 주시했다. 강사가 교육을 다시 시작했다.
여러분, 성폭행 사건이 하루에 몇 건이나 발생하는지 아세요? 네, 하루에 59건, 1시간에 3건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성폭행 피해자는 처음 성추행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해서 결국은 성폭행 단계까지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모두 따라해 봅니다.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강사는 의욕 있게 외쳤지만 모두 소리 죽여 웃었을 뿐 아무도 따라하지 않았다. 따라해 봅니다. 예방교육 받는 자세도 수행평가에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수행평가라는 말이 나오자 학생들은 마지못해 따라했다. 강사는 성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음경, 음순이라는 단어를 거침없이 내뱉던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었다. 등굣길 락스 사건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등굣길 락스 사건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도희는 손가락 끝으로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강사의 말에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다. 강사는 그들 중 한 명을 일으켜 세웠다. 그 사건이 일어난 해에 학생은 8살쯤 되었을 텐데 어떻게 알게 됐나요? 아동 성폭행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 부모님이 그 사건 이야기를 해요. 그때 부모님이 조연조가 다니던 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했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조연조는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최근엔 그 사건 범인이 출소할 날이 다 되었다면서 걱정하기도 하셨어요. 하긴 워낙 유명했으니까. 다른 학생은? 저는요, 중학생 때 아동 성폭행 예방 강의가 있었거든요. 그때 들었어요. 피해 아동 이름이 조연조라고 했는데 이름이 외우기 쉬워서 아직도 기억해요. 바로 해도 조연조, 거꾸로 해도 조연조라서요. 학생들이 조연조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며 깔깔댔다.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 사건은 만취한 범인이 등교 중이던 조연조를 근처 빈 사무실로 끌고 가서 온몸에 물어뜯고 성폭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락스와 세제를 섞은 물에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를 해서 보통 성범죄는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조연조 사건의 경우 무슨 일을 어떻게 몇 번 당했고 어떤 체위였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줬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연조는 언론에서 만들어낸 도의의 가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이 가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대중에게 그 사건의 피해자는 도의가 아닌 조연조였다. 도의는 조연조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아왔다. 성기, 가슴, 학문, 체위 같은 단어들이 강사 입에서 학생들의 입으로 퍼졌다. 강사는 신뢰를 든 사건의 피해 당사자가 바로 이도희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현실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할까? 수많은 설명보단 몇 장의 강도 높은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압도적인 교육일지도 모른다. 폭행을 당해 피가 흐르고 눈알이 터지고 안면이 내려앉은 끔찍한 사진 앞에선 그 누구도 자신만큼은 성폭행을 당할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진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자신의 치부를 모조리 보여준 것 같은 수치심을 느낀 도희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도희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비명을 지르며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짝의 비명에 놀란 도희는 그제야 자신이 면도날을 쥐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상처가 얕았기 때문에
피가 줄줄 흐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팔목을 타고 몇 줄기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짝은 손가락으로 도희를 가리키며 피 하고 소리쳤다. 모두가 행동을 멈추고 도희를 돌아봤다. 선생님, 이도희가 팔을 그었어요. 담임이 달려왔다.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도희의 책상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호기심에 사로잡힌 새까만 눈구멍들이 자꾸 늘어났다. 도희는 자신을 붙잡으려는 담임을 확 밀치고 교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자해하는 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약을 먹고 잠들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그때의 두려운 기억, 왜 좀 더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괴감, 자신은 평범하게 일상을 즐기는 친구들과는 다르다는 소외감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몰려왔다. 일시적이긴 해도 자해는 매번 그런 순간으로부터 버티게 해주는 약이었다. 학교 뒷마당엔 반파된 건물이 있었다. 철거를 하다 만 듯한 그곳엔 부서진 벽들이 흉물스러운 철근과 콘크리트를 드러낸 채 남아 있었다. 이곳은 학교 건물에 가로막혀 하루 종일 그늘이 지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오지 않으면 외부에선 잘 보이지 않는 장소였다. 도희와 지석은 종종 학생들과 선생으로부터 숨고 싶을 때 이곳에서 자해를 했다. 도희는 교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하얀 기름 종이에 반듯하게 포장된 새 면도칼을 꺼냈다. 안주머니엔 2개의 새 면도날과 일회용 밴드, 그리고 납작하게 눌러 접은 붕대가 들어 있었다. 딱 한 줄만 더 긋자. 딱 한 줄만. 오래된 상처로 가득한 왼팔을 내밀고 푸른 빛이 도는 면도날의 뾰족한 끝부분을 왼팔의 피부 위에 내려놓았다. 힘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상처는 깊어지거나 얕아진다. 도희는 늘 그 부분에서 갈등한다. 하지만 팔을 긋고 죽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죽으면 자해도 끝이니까. 도희는 손에 힘을 빼고 칼날의 날카로움에만 의지한 채 손목부터 팔의 중간쯤까지 한 줄을 그었다. 칼끝이 얇은 피부를 가르자 검붉은 피가 볼록하게 맺혔다가 팔목을 타고 흘렀다. 동맥에까지 닿도록 칼끝을 밀어넣고 싶은 욕구를 가까스로 참아냈다. 그녀가 무너지면 부모님도 무너진다. 누군가는 누군가의 생명줄인 것이다. 도희는 피가 흐르는 팔을 사진 찍어 지석에게 보냈다. 지석은 이런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몇 초 후 지석은 자신의 팔을 찍은 사진과 문자를 보냈다. 피가 흐르는 팔 뒤로 화장실 변기가 보였다. 어제 우리 형이랑 가짜 아버지 새끼 죽이고 싶은 거 참느라고 그었어. 또다시 사진이 왔다. 담탱이 새끼 목 따고 싶은 걸 참느라고 또 그었어. 지석의 가늘고 흰 팔이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타인을 긋는 것은 살인이라 하고 자신을 긋는 것은 자해라고 한다. 누군가는 살해의 충동을 타인에게서 해소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에게 향한다. 도희는 서글픈 미소를 지었다. 지석이 아래층에 살지 않았을 땐 위로받을 곳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지석이라는 존재로 인해 위로받을 수 있었다. 목을 맸던 순간 이후로 그녀의 기억은 지석을 아는 나와 모르는 나로 자연스럽게 분리되어 있었다. 양쪽 모두 명확히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어색하지 않았다. 대체 지석은 어디서 무슨 이유로 나의 인생에 끼어든 것일까? 나와 알기 전엔 어디서 어떻게 살았던 것일까? 어제까지는 자신의 곁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석이 벼랑간 베프가 되어 있었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 조금도 망설임 없이 싫다고 말하는 겁대가리를 상실한 이도희라니. 도희는 피식 웃으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휴지를 꺼내 팔에 흐르는 피를 닦았다. 피가 멈추기를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 있으려니 왜 이런 생을 살고 있는지, 성폭행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끔찍했다. 그리고 출소를 2년 남겨둔 백만우가 떠올랐다. 부모님을 생각하자 또 눈물이 났다. 도희의 가족 모두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지만 언제 어떤 감정이 가족 모두를 갈갈이 찢어놓을지 몰라 살얼음 위를 걷고 있는 상태였다. 백만호의 출소에 대한 부담감은 도희를 자살만이 유일한 도피라고 생각하도록 몰아갔다. 도희는 형언할 수 없는 불쾌감과 불안을 느끼며 다시 한번 손목을 그었다. 몸에서 피가 흘러나올 때 백만호에 대한 기억도 함께 흘러나왔으면. 하지만 끔찍한 불안감은 자신의 몸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또아리를 틀 뿐이었다. 나른함이 몰려왔다. 도희는 팔에서 피가 흘러내리도록 내버려둔 채 반파된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서 눈을 감았다. 잠시 잤을까? 교내 안내방송이 들려와 도희는 퍼뜩 눈을 떴다. 소지품 검사 및 신체 검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학년이 되고 첫 신체 검사였다. 새로 생긴 상처의 피는 굳어 있었다. 도희는 팔에 일회용 밴드를 붙이고 그 위에 붕대를 얇게 감고 교복 상의의 소매를 끌어내렸다. 도희는 그곳을 걸어 나오면서 방금 자신이 앉아 있었던 자리를 뒤돌아봤다. 오른쪽 눈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더니 처량한 모습으로 앉아 팔을 긋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프레임별로 보였다. 울면서 주머니에서 면도날을 꺼내는 도희, 팔을 긋는 도희, 지석의 사진을 보는 도희. 그 세 명의 도희 사이에도 무수한 도희들이 프레임별로 존재했다. 교실엔 여학생들만 남아 있었다. 아무래도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누어 신체 검사를 할 예정인 것 같았다. 도희가 들어가자 여학생들이 그녀를 곁눈질했다. 도희는 자기 자리에 앉다가 칠판에 적혀있는 글을 봤다. 브래지어와 속옷만 입고 교복 상의는 탈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반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머릿속이 폭발할 것 같은 긴장감이 들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상의 탈의는 할 수 없었다. 도희는 본능적으로 가방을 챙겼다. 도망칠 생각이었다. 야, 너 뭐하냐? 왕따 주동자 혜선이 도희의 책상 옆에 와서 섰다. 혜선의 추종 세력들이 하나둘 도희의 책상 근처로 모여들었다. 도희는 그들을 무시하고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너 설마 몸에도 그 짓 했냐? 그래서 도망치려고? 혜선은 반 학생들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도희는 혜선을 쏘아봤다. 어쭈, 그 눈깔은 뭐냐?
재수없어. 혜선이 손바닥으로 도희의 얼굴을 밀쳤다. 혜선의 손이 닿은 곳은 흉터가 있는 뺨이었다. 아무리 형사 딸이라고 해도 선생님이 싫어하는 아이다. 그러니 대놓고 왕따 시켜도 된다. 혜선은 담임으로부터 공식적인 허락이라도 받은 듯 노골적으로 도희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냈다. 신체 검사 준비를 하던 학생들이 행동을 멈추고 도희와 혜선을 돌아봤다. 얘, 소매 좀 걷어봐. 혜선의 명령에 패거리들이 도희에게 달려들었다. 한 학생이 도희의 오른팔을 잡았고 다른 학생이 왼팔을 잡았다. 혜선이 꼼짝 못하게 된 도희의 왼팔 소매를 걷었다. 도희는 고개를 돌렸다. 하얀 붕대의 일부분이 피로 물들어 있었다. 혜선은 뾰족한 연필심으로 붕대를 찔러 아래로 끌어내렸다. 학생들은 신기한 듯 도희의 팔을 들여다봤다. 징그러워. 도대체 몇 번이나 그은 거야? 죽고 싶으면 그냥 죽지 그래. 상의도 벗겨봐. 혜선이 명령했다. 자해를 들켰지만 최악은 아니었다. 자신이 이도희가 아닌 조연조라는 사실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았다. 동정과 호기심의 대상이 되기보다 미움받는 것이 나았다. 100만 원은 도희의 몸 구석구석을 물고 핥다가 고기 살점을 뜯듯 물어뜯고 씹고 뱉었다. 거무튀튀한 입술 사이로 보이던 100만 호의 톱니처럼 생긴 이와 비정상적인 치열. 놈이 물어뜯은 도희의 몸 곳곳엔 아직까지도 우둘투둘한 흉터와 수술 자국이 남아있었다. 다리 사이, 배, 가슴, 그리고 뺨, 생식기의 깊은 곳까지. 선생들은 냄새를 잘 맡는다. 뭔가 낌새를 알아차리면 꼬치꼬치 캐묻는다. 게다가 왼팔에 가득한 자의 흔적은 또 뭐라고 둘러댈 것인가. 선생이 알면 다음날 학교에 소문이 퍼질 게 뻔했다. 이도희의 정체는 조연조이고 리스커라고. 누군가의 손이 도희의 교복 상의에 와 닿는 순간 도희의 머릿속은 깜깜해졌다.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는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버스 정류장을 한참 지나쳤다. 도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어차피 혼자서는 버스를 타기 싫었다. 도희는 집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느린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문득 오른쪽 눈이 밝아진다고 느낀 순간 시야가 이상해진 기분이 들었다. 눈앞의 풍경이 겹쳐져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며 멈춰섰다. 오른쪽 눈이 제멋대로 움직였다. 주변의 풍경이 쑥 올라갔다가 내려오는가 하면 양쪽 시선의 방향이 서로 달라 사물이 굴절되어 보였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한가운데 50년대에나 볼 법한 동네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있는 길에는 군인들이 행인들을 마구잡이로 쏘아 죽이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나타났다. 자신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몇 년도인지조차 혼란스러웠다. 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한 발짝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었다. 오른쪽 눈은 도희의 신체 일부가 아니라 독단적인 생명체인 듯 그녀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움직였다. 도희는 욱하고 헛구역질을 하다가 재빨리
눈을 감았다. 눈을 감았지만 오른쪽 눈의 눈꺼풀은 다치지 않았고 오른쪽 안구는 계속해서 뭔가를 찾아 격렬하게 움직였다. 눈꺼풀이 감기지 않아 결국 손으로 뚜껑을 닫듯 억지로 덮었다. 그러자 격렬한 움직임이 천천히 잦아들었다. 다행히 가까운 곳에 약국이 보였다. 약국으로 들어서자 오른쪽 눈의 움직임은 멈췄지만 여전히 두 눈의 시선은 서로 엇갈렸다. 눈 떠봐요. 약사가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도희는 눈을 떴다. 어머, 이걸 어째? 오른쪽 안구가 안쪽으로 돌고 있어. 도희는 재빨리 시선을 내렸다. 후천적 사시 증상이야. 심해지면 수술까지 해야 해. 약사가 말했다. 도희는 자신의 눈이 왜 제멋대로 움직이는지 모른다. 하지만 약사가 말하는 후천적 사시 증상 따위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타인에게 설득할 자신은 없었다. 도희는 안대를 사서 오른쪽 눈에 착용했다. 순간 오른쪽 눈의 격통도 움직임도 멎었다. 그녀는 약국을 나왔다. 시야가 턱없이 좁아지긴 했지만 왼쪽 눈만으로 보는 것이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다.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면 부모님이 또 놀랄 텐데 싶어 마음이 착잡했다.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생각하며 무거운 걸음을 떼어놓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액정 화면에 예쁜 놈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석이었다. 야야, 뭐? 도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너 혜선이 얼굴 들이받고 도망쳤다면서? 내가? 그래, 혜선이 쌍코피 터졌다던데? 앞니도 흔들린대. 헐, 기억도 안 난다. 거짓말이다. 다 기억하고 있었다. 혜선이에게 본때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자신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어딘데? 집에 가고 있어. 담탱이가 너 지명수배 했는데? 지명수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까 교실에서 담탱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왜 그랬어? 담탱이가 어제까진 여자였거든. 헐. 근데 이도희, 너 갑자기 좀 이상해진 거 알아? 혜선이한테 폭력을 쓰질 않나 아까 담탱이한테도 대들고. 내가? 그러고 보니까 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해. 내가 나 안 같아. 너 안 같아. 겁 많고 소심한 우리 도희는 어제 도희인가? 됐고 그만해. 근데 너 간다는 말도 안 하고 가냐? 넌 괜찮아? 씨발, 담탱이한테 휴대폰 뺏겼는데 쉬는 시간에 내가 다시 뺏어왔지. 어떻게 뺏었어? 화장실 가는 걸 따라가서 오줌 누고 있을 때 확 갖고 왔지. 그러다가 또 맞은 거 아니야? 나 비겁하고 존나 자존심 없잖아.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었지. 뭘 다시는 안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에휴, 선생이라는 것도 권력이라고 알량한 권위의식 휘두르고 싶어하는 걸 보면 불쌍하다니까. 복종하는 척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냅두던? 패지는 않더라. 암호 걸어놓길 잘했지. 뒤져보려다가 암호 못 푸니까 그냥 준 거야. 시벌. 헐. 시벌이라니. 너 욕하는 거 처음 듣는다. 넌 그런 욕도 할 줄 모르는 소심한 인간이었단 말이야. 욕해보니 기분 좋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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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근데
우리 옆집 아줌마 말이야. 도희는 오늘 새벽부터 줄곧 꺼림칙했던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가 이사 온 다음 날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살인사건이 나서 모자가 죽었다고 말했거든? 진짜? 2층에서?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는데 나만 모르는 건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줌마한테 다시 물었더니 자긴 그런 말 한 적이 없대. 근데 난 내 방에서 그걸 봤거든? 뭘 봤는데? 도희는 목을 맸을 때 자신이 본 이상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줬다. 이야기가 끝났는데도 지석은 반응이 없었다. 야, 뭐야? 왜 대답이 없어? 아, 잠깐만. 검색 중이야. 잠시 기다리자 지석이 말했다. 통화하면서 검색해봤는데 2006년 민을동 주부 강간 살인사건은 민을동 윗동네에서 일어났고 범인은 주부를 28번 찌르고 도주하면서 9살 아들 안모군의 얼굴을 칼로 난자했다는 기사가 있네. 윗동네? 윗동네라면 우리 집에 살던 애가 아니잖아. 사건 내용은 같은데 피해자랑 일어난 장소가 달라졌네. 나는 분명 내 방에서 그 사건을 봤고 어떻게 된 걸까? 대체 내 방에서 본 것은 뭘까? 가만 생각 좀 해보자. 네가 그 이상한 것을 보고 엄마 마중 나가라고 소리친 후 그 집에서 모자가 살해당했다고 말한 옆집 아줌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뉴스 역시 사건의 내용은 같은데 피해자와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지? 그럼 원래 2층에 살던 애 이름 알아? 아니 몰라. 근데 아까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뒷마당에서 손목을 긋던 내 모습이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었어. 오른쪽 눈으로 보면 보이는데 왼쪽 눈으로 보면 그런 게 보이지 않았어. 내가 내 방에서 본 것도 오른쪽 눈으로는 보이는데 왼쪽 눈으로는 안 보였거든. 잠깐. 뭔가 감이 온다. 나 팬픽 쓰려고 자료 조사하다가 그런 거 본 적 있어. 전화 끊고 잠깐만 기다리시오. 도희는 휴대폰을 쥔 채 골목 담벼락에 기대 서서 기다렸다. 3분 정도 지나자 휴대폰이 울렸다. 지석이었다. 잔류사념. 잔류사념? 네가 네 방에서 본 거랑 학교 뒷마당에서 본 건 아마도 잔류사념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걸 읽어봐. 도희는 지석이 전송한 글을 읽었다. 잔류사념. 사람의 원한, 기억, 집착, 수건, 슬픔 등의 강한 감정이 해소되지 않고 어떤 장소나 물건 혹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오랫동안 고여있는 것을 잔류사념이라고 한다. 이런 거 진짜야? 진짠가 보더라. 외국엔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사념을 읽는 초능력자들이 있었어. 사이코메트리라고. 그런데 정말로 이런 거 있어. 너도 나도 다 경험하는 일이야. 단지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아니,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엄마가 집에 없을 때 난 가끔 엄마 방문을 열고 한참 동안 서 있곤 했어. 엄만 그 방에 없는데 금방이라도 엄마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들 왔어? 라고 말할 것 같은 기분을 느꼈거든. 엄마가 그 방에서 지낸 동안의 일들이 영화 장면처럼 스치는 거야. 엄마의 붓냄새, 옷냄새, 머리카락 냄새, 엄마 미소, 우는 모습,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그 방 안에서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 그래서 엄마 방 안에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와도 무섭지 않았어. 이상하게 엄마 방이 날 지켜줄 것 같았거든. 그리고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툇마루만 보면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곤 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여름엔 방에서 주무시지 않고 툇마루에서 주무셨거든.
나도 종종 할아버지랑 같이 텐마루에서 자기도 했고. 그게 잔류사념이야. 넌 오늘 새벽에 바로 네 방 안에 남아있던 잔류사념을 본 거고. 에이, 그건 아니지. 넌 네가 아는 기억을 되새기는 거고 내 경우랑은 달라. 난 그걸 프레임별로 본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프레임이라면 게임에서 보여지는 정지화면 같은 거? 프레임별로 본다는 건 아마도 그 정지화면의 낱장들을 본다는 거고. 맞지? 음, 처음엔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 애가 죽기 조금 전에 프레임을 보면서 엄마를 마중 나가라고 소리쳤어. 소리치니까 그 애가 그 소리를 들었어? 그건 나도 모르지. 조금 있다가 내가 본 이미지는 방 안에서 사라져 버렸으니까. 에이, 순전히 네 망상 아니야? 아니거든. 도희는 마치 지석이 앞에 있는 듯 누나를 불아렸다. 네가 옆집 아줌마한테서 그 사건 이야기를 듣고 네 머리가 지어낸 망상일지도 모르잖아. 하긴 망상일지도 몰라. 목을 매달다가 봤으니까 제정신일 리가 없지. 에이씨, 또 의기소침해지기는. 근데 소리도 들려? 대화나 게임을 하고 있었다니까. 게임 소리 같은 거 말이야. 음, 혼자서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었어. 어떤 장소에선 계속해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게 들리기도 한다더라. 근데 야, 벼랑간 지석이 소리를 질렀다. 왜? 이도희, 생각 안 나? 뭘? 석윤 형이 2층에 살았었잖아. 9살 때까지. 지석은 도희가 석윤이라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말했다. 지석이 석윤 형이라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 자신이 알아야 할 것 같은 그 사람은 기억이 없었다. 도희야. 갑자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희는 흠칫하며 돌아봤다. 아버지가 화난 얼굴로 길에 서 있었다. 석유는 마무리 작업을 마치고 일어났다. 시술용 검은색 비닐 장갑을 벗으면서 방금 그가 새겨놓은 4와 에버라는 영문 타투를 내려다봤다. 두 여자의 오른손과 왼손을 나란히 붙이면 forever라는 단어가 완성된다.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았다. 몸에 글자를 새기는 것을 레터링이라고 부른다. 그는 눈썹이나 아이라인 같은 미용 목적의 문신보다는 레터링 작업이 더 좋았다. 고객들이 원하는 문자 속엔 그들만의 은밀한 스토리가 있기 때문이었다. 일주일 정도는 문신한 부위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고 바세린이나 비판텐을 하루 2회에서 4회 정도 바르세요. 얇게 바르셔야 합니다. 후시드는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가려울 수 있으니까 가려워도 가급적 긁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예약 손님이 가고 나자 석유는 난로 위에 증기 주전자를 올렸다. 잠시 후 증기 주전자가 휘슬 소리를 내며 끓었다. 그는 미리 데워둔 따뜻한 잔에 홍차잎을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찻잔을 들고 창 쪽을 향해 놓여있는 소파에 앉아 저녁으로 뭘 먹을지 생각하다가 강렬한 인도 홍차향에 취해 잠시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작업실 골목으로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스르르 와서 멈추는 것이 보였다. 이 동네엔 어울리지 않는 고가의 승용차였다. 차문이 열리고 남자 셋이 나왔다. 석유는 그들을 가만히 지켜봤다.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성인 남자 둘에 10대로 보이는 소년이었다. 소년은
야구 모자와 해골이 그려진 검은색 면 마스크를 썼다. 소녀는 승용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남들에게 얼굴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성인 남자 중 한 명은 거친 일에 몸 담아온 듯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했다. 또 다른 남자는 삐쩍 마른 타입이었다. 뭘 하는 사람들일까? 석유는 묘한 분위기를 품고 있는 그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뜻밖에도 그들 셋은 석윤의 작업실로 걸어와 초인종을 눌렀다. 석윤은 반사적으로 엉거주춤 일어나 찻잔을 내려놓았다. 지금 이 시간에 올 예약 손님은 없었다. 예약 없이 바로 할 생각인가? 아무튼 자신의 작업실을 찾아온 손님이니 문을 열었다. 어떻게 오셨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덩치가 큰 남자가 다짜고짜 석윤을 밀고 작업실 안으로 들어왔다. 가방을 든 삐쩍 마른 남자가 들어오고 소년이 마지막으로 들어오면서 작업실 문을 닫아 걸었다. 덩치가 석윤의 어깨를 잡았다. 복부로 주먹이 들어왔다. 맞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내장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에 석윤은 사지를 움츠렸다. 지금 뭐 하는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시 얼굴을 맞고 바닥으로 낮아빠졌다. 석윤을 친 덩치는 뒤에 서 있는 소년을 돌아봤다. 소년이 고개를 까딱하자 덩치가 주먹질을 멈췄다. 두 성인 남자의 고용인처럼 보이는 소년은 겉모습만으로 소년이라고 짐작될 뿐 몇 살 정도 되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소년은 느긋한 태도로 바닥에 낮아빠진 석윤을 타고 앉았다. 손가락 끝으로 모자챙을 밀어 올리고 면 마스크를 턱 아래로 끌어내렸다. 그제야 소년의 얼굴이 드러났다. 소년의 얼굴은 흉터로 성한 곳이 없었다. 콧등, 이마, 눈두덩까지 얼굴 전체를 뒤덮은 흉터가 칼에 의한 흉터, 즉 자상임을 깨닫는 순간 석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내려다보고 있던 소년이 씩 웃었다. 마치 이제야 그 흉터가 자상인 줄 알았냐는 듯한 약간의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무섭지? 소년이 말했다. 석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게 네 얼굴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소년은 손가락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겠지. 안 그러냐? 소년이 씩 웃었다. 얼굴 근육이 뒤틀렸다. 휴대폰. 소년이 손을 내밀었다. 석윤은 바지 뒷주머니에 꽂혀있던 휴대폰을 빼내밀었다. 삐쩍 마른 남자가 휴대폰을 받아갔다. 소년은 왼손으로 석윤의 멱살을 잡고 반쯤 일으켜 앉히더니 오른쪽 주먹을 말아쥐고 석윤의 면상을 세게 후려쳤다. 석윤은 의식을 잃었다. 삐쩍 마른 남자는 석윤의 휴대폰을 분해해 도청 장치를 삽입한 후에 소년에게 넘겼다. 소년은 석윤의 휴대폰을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고 일어섰다. 삐쩍 마른 남자는 작업실 구석진 곳에 CCTV를 설치했고 덩치는 작업실 안을 뒤졌다. 덩치는 작업대 서랍장에서 파란색 가죽 노트를 발견하고 페이지를 넘겨보다가 소년에게 건넸다. 표지에 적힌 환청이라는 단어에 소년의 두 눈이 가늘어졌다. 소년은 기록지 내용을 주르륵 살피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다 됐어. 삐쩍 마른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그들 셋은 방금 설치한 CCTV가 잘 숨겨졌는지 살핀 뒤 석윤의 작업실을 떠났다. 아버지는 도희 담임선생의 연락을 받고 놀라서 집으로 오던 길이었다고 말했다. 딸이 멀쩡해 보이자 안심했는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한숨을 내뱉었다. 괜찮아? 팔은? 도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도희의 기분을 눈치챈 그는 조용히 도희의 옆에서 걸었다. 아버지의 침묵과 간간히 내뱉는 한숨이 화살처럼 날아와 도희의 심장에 박혔다. 눈은 또 왜? 또라는 단어에서 도희는 자신의 아버지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자괴감을 느꼈다. 그냥 가려워서 문지르다 보니까 발갛게 충혈됐어. 다래끼가 난 것 같아. 도희는 대충 둘러댔다. 어디 갔다 온 거야? 학교에선 한참 전에 도망갔다던데. 걸어왔어. 험한 일 당하면 어쩌려고. 차라리 버스 타고 오는 게 안전하지. 알았어. 다음엔 그렇게 할게. 아버지 옆에서 시무룩한 얼굴로 걷던 도희는 고개를 돌렸다. 주택들 사이에 한쪽 벽면이 유리거울로 된 건물이 시선을 끌었다. 유리거울에 부녀의 모습이 비쳤다. 도희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흉터를 가린 긴 머리카락, 작은 키, 구부정한 자세, 부자연스러운 걸음걸이.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아버지까지 덩달아 못생기고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세상에 거울 따위 없어져 버렸으면. 뭐라는 곳인데 꼴 보기 싫은 거울 따위로 건물을 지어놓은 것일까? 그러고 보니 아침에도 얼핏 본 것 같았다. 그때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지금에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어제까진 보이지 않던 건물이었다. 도희가 건물을 돌아보자 아버지도 흘끗 돌아봤다. 도희는 아버지의 반응이 궁금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번에도 역시 자신에게만 낯선 건물임을 눈치챘다. 도희는 바로 어제까진 이 자리에 없었던 건물이라고 말하려고 했던 입을 꾹 다물었다. 들어가서 문 잠그고 팔에 약 바르고 좀 자. 아버지가 집 앞에 멈춰서서 말했다. 도희는 잠자코 고개만 끄덕였다. 아버진 간다. 아버지는 도희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돌아섰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내 딸이 이렇게 말썽을 부리면 얼마나 화가 날까. 아버지도 사람인데 공부도 못하면서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고 자해 따위나 하는 딸이 살갑지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싶을 때마다 아버지는 그 사건을 떠올리며 화조차 내지 못한다. 도희는 부모님에게 실망만 끼치는 자신이 너무 싫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식탁 위에 밥상부에 덮인 저녁이 차려져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도희가 먹을 밥상을 차려놓고 출근했다. 18의 나이였지만 상처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도희는 자신의 손으로 밥상을 차려본 적이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세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아본 적도 없었다. 도희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던 평상시와는 달리 뭔가를 망설이며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안대 속에 가둬놓은 제멋대로 날뛰는 오른쪽 눈을 자유롭게 해줘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른쪽 눈은 과연 무엇을 볼까? 자신의 집이라는 상자 속에는 어떤 사념들이 잔류할지 두려웠지만 보고 싶었다. 도희는 천천히 오른쪽 눈을 가둔 안대를 벗었다. 눈은 정상이었다. 양쪽 눈의 시선의 방향도 같았다. 사물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오른쪽 눈을 자극할 만한 강한 사념 같은 건 없는 것일까? 안되할 때였다. 꿈틀. 도희의 오른쪽 눈알이 움직인다 싶더니 갑자기 안구 안쪽을 훅 치고 멈췄다. 이제 시작되려는 건가? 도희는 조마조마하게 오른쪽 눈의 움직임에 집중했다. 양쪽 눈 시선의 방향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시야의 초점이 흐려지고 겹쳐지고 굴절되었다. 현기증이 나서 속이 메스꺼워진 도희는 덜썩 주저앉았다. 먹잇감을 찾은 포획자처럼 오른쪽 눈이 날뛰는 동안 왼쪽 눈은 시력을 상실하고 오른쪽 눈만이 환하게 밝아졌다. 마침내 뭔가가 또렷하게 보였다. 오른쪽 눈은 유백색의 안광을 바라며 어둠 속에 잔류하던 사념과 감응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인스턴트 커피를 타고 있었다. 시간은 오전 10시쯤이었고 집안에는 어머니 외엔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는 커피잔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넋이 나간 것 같은 표정은 몹시 공허하고 지쳐 보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어머니는 휴대폰 액정 화면을 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엄마, 집이지 뭐. 이서방은 잘 있지. 도희는 등교했고. 처음에는 무심한 톤으로 짧게 대답하던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그렇다고 집에 들어오면 도희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힘이 나게 해주는 것도 아니야. 도희는 약의 의지에 가까스로 학교를 다니고 집에 오면 제 방에 틀어박혀 꼼짝도 안 해. 손목이랑 다리에 자해를 하고 혼자서 멍하니 웃거나 중얼거리는 모습을 보면 난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도희가 차라리 그때 죽어버렸으면 이토록 고통스럽진 않았을 거야. 알아, 안다고. 이렇게라도 살아서 우리 곁에 있으니까 다행이지. 그건 엄마가 안 당해봐서 몰라. 엄마 내가 아니잖아. 희망이 없어. 내일부턴 잔업도 할 거야. 애 약값에 병원비까지 대려면 잔업까지 해야 해. 내가 애 얼굴 보기 싫어서 일부러 밖으로 놔둔다고? 그래, 어쩌면 엄마 말이 맞는지도 몰라. 매시매초 도희랑 남편이 쉬어드는 한숨소리, 굳은 표정, 그런 것들 보는 게 너무 끔찍해. 도희 얼굴에 남아있는 흉터도 보기 싫어. 도희 얼굴 안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난 숨쉬기가 편해져. 엄마, 나도 사람이야. 나도 숨을 쉬고 싶다고. 어머니는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고 빠른 말투로 고함을 질러댔다. 전화를 끄는 어머니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를 꺼냈다. 그리고 마치 괴로움의 원흉이 냉장고이기라도 한 것처럼 냉장고 문을 부서져라 세게 닫았다. 도희는 탈진해 쓰러져 누웠다.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심한 체력의 고갈을 느꼈다. 어머니의 진심을 들었다. 어머니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나약한 인간으로서의 진심이었다.
늘 초점 없는 눈에 무표정한 얼굴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도희 앞에서는 한 번도 고함을 지르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원래 피아노 교실을 했다. 상냥하고 실력도 있는데 미인이어서 인기도 많고 수입도 좋았다. 하지만 도희가 그 사건을 당하고 방송 매체에 등장하고부터는 아무도 자기 자식을 피아노 교실에 보내지 않았다. 원래 있던 원생들도 오지 않았다. 결국 원생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피아노 교실은 문을 닫게 됐다. 어머니는 하는 수 없이 다른 직업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것 외엔 어떤 일도 해보지 않았던 어머니는 간신히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구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모든 감정을 삭제한 채 살기 시작했다. 출퇴근 시간이 다른 부모님은 한방을 쓰고 있지만 한 번도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든 적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자신이 괴물에게 당했기 때문이다. 백만호에 대한 증오심에 도희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엔 오른쪽 눈이 바깥쪽을 향했다. 도희는 현관 쪽을 돌아봤다. 아버지가 퇴근에 들어오는 잔류 사념이 보였다. 아버지의 점퍼 안주머니가 불룩했다. 아버지는 현관에서 곧장 안방으로 갔다. 옷장 문을 열더니 점퍼 안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그것은 신문지에 둘둘 말려 있었고 부피가 제법 컸다. 아버지는 그 물건을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런 다음 거실로 나와 도희의 방문에 귀를 갖다 댄 채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도희의 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자 혼잣말로 살아있네 라고 중얼거렸다.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잔류사념에 접촉할 체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희는 안대로 오른쪽 눈을 가리고 일어나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뭔가를 숨기는 행동에서 어떤 위화감이 느껴졌던 것이다. 대체 뭘 숨긴 것일까? 도희는 옷장을 열고 잔류사념 속에서 본 대로 아버지가 물건을 숨긴 위치를 더듬었다. 묵직한 뭔가가 손에 잡혔다. 도희는 그것을 끄집어냈다. 꽤 무거웠다. 물건을 싼 신문지를 벗겨냈다. 그것은 생전 처음 보는 진짜 권총이었다. 집안에 권총이 있다니. 아버지는 백만우가 출소하는 날 그를 쏴 죽이고 법의 심판을 받으려는 작정인 것 같았다. 도희는 경악했다.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도희를 대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말을 써두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몹시 비극적인 결말을. 도희는 권총을 들고 가 자신의 방에 숨겼다. 혹시라도 어젯밤에 봤던 잔류사념이 아직도 남아있을까 싶어 안대를 끌어내려 방 안을 살폈다. 묘하게도 그 이미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돌아서 나가려는데 잠잠하던 오른쪽 눈이 다시 꿈틀 움직였다. 안대를 벗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앉자 면도날로 자해하며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숨는다고 숨었지만 그녀는 우울과 죽음의 그림자를 집안 가득 퍼뜨리며 살아왔던 것이다.
도희는 그 사건의 피해자로 살아온 동안 알게 모르게 가족들에게 정신적 가해자가 되어 왔던 것은 아닌지 처음으로 생각했다. 집이라는 상자 속은 상처 입은 그녀가 토해낸 불안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부모님은 도희가 뿜어낸 어둡고 우울한 공기에 짓눌려 매시매초 질식할 것 같으면서도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자식을 낳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자율학습 시간에 도망친 지석은 살며시 대문을 열고 들어와 1층에 있는 자신의 집을 돌아봤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 새끼와 형이 집에 있다. 들어가기 싫었다. 지석은 발소리를 죽이고 2층 외부 계단으로 올라갔다. 지석은 도희의 집 현관문 앞에서 소리 죽여 도희를 불렀다. 도희가 문을 열고 내다봤다. 배고파. 지석은 어리광을 부리듯 입술을 내밀었다. 도희가 뒤로 물러나며 문을 열었다. 지석은 뒤를 한번 살피고는 도희의 집 현관 안으로 쏙 들어갔다. 라면 끓여줄까? 식은 밥도 있어. 지석은 아주 배고픈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도희가 라면물을 올리고 라면을 끓이는 동안 지석은 라면 부스러기를 씹으며 도희 옆에 서서 미주알 고주알 수다를 떨었다. 근데 안대는 뭐야? 도희는 그제야 안대를 끼고 있었음을 깨닫고는 안대를 빼 주머니에 넣었다. 집안에 잔류하는 사념을 모두 본 이상 집안에서까지 안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혹시 몰라 긴장했지만 오른쪽 눈은 얌전했다. 그냥 함 해봤어. 그냥? 아, 그냥? 지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끓는다. 지석은 행주로 라면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가 허겁지겁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 우리 도희 라면 진짜 잘 끓이네. 개 꿀맛이야. 이거 다 먹고 나가자. 지석은 탱탱한 라면 가닥을 후루룩 입안으로 빨아들이며 말했다. 나가? 이 시간에 어딜? 잔사 보러. 잔사가 뭐야? 도희는 무심코 물었다가 잔류사념의 줄임말이란 걸 깨닫고는 씁쓸하게 웃었다. 한 1년 전인가 우리 동네에 살인사건 났었잖아. 전봇대 앞에서 죽어있던 어떤 여자 대학생 말이야. 우리가 발견하고 신고했잖아. 기억나. 나 여태 그 일 잊고 있었어. 거기 가보면 어쩌면 그 누나가 죽었을 때 당시의 잔사가 남겨져 있을지도 몰라. 남겨져 있음? 내가 오면서 검색해봤는데 그 사건 아직 미해결 사건이야. 우리가 범인을 잡을 수도 있잖아. 그 생각하면서 집에 왔는데 완전 신나던데. 뭐랄까, 이 지겨운 학교 집 학교라는 서클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지. 너는 탐정하고 나는 네 수석 조수. 그리고 해결하는 사건마다 내용을 기록해서 책으로 출간하는 거지. 그럼 돈방 속에 앉지 않겠어? 어때? 그걸로 팬픽 쓰는 건 도와줄게. 근데 싫어. 싫어? 왜 싫어? 그냥 싫다고 등신아. 싫음. 네가 보고 나한테 귀뜸해주면 내가 전면에 나서서 빨랑 라면이나 처먹고 내려가. 치, 나쁜 계집애. 야, 난 내 코가 석자라고. 미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네 코가 석자인지 넉자인지
그거 알게 뭐야. 왜 그 좋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좋은 능력인지 아닌지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네가 아까 네 방이랑 학교 뒤뜰에서 잔사 봤다면서. 싫다니까. 한 번만 더 잔사 이야기 꺼내봐. 너랑은 절교야. 뭐랄까,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기 싫은 거지. 이해해. 그러니까 넌 뒤에 있고 내가 앞에서 안 한다고. 도희가 큰 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하자 지석은 멍한 표정을 짓더니 입에 머금고 있던 라면 국물을 주르륵 흘리곤 히히거렸다. 화난 표정을 짓고 있던 도희는 더럽다고 중얼거리다가 피식 웃고 말았다. 언제나 지석과는 싸울 수가 없었다. 지석은 도희와 싸울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이었다. 네. 황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 내일이 없는 소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량이 또 상당히 길어가지고 1시간 20분 정도 읽었네요. 네, 현재 우리 스푼 쪽에 7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고은님과 상민님, 그리고 김경중님, 열띤염소님, 봄마지님, 단벼벼님과 효미님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군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쪽에는 현재 16분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끝나면서 고은님께서 네, 몰입감 짱이에요.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도로시님께서 와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도로시님 어서 오시고요. 수고하셨어요. 키누스님이라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은주님이 흥미진진하네요라고. 그리고 비앙코님도 와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라고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그리고 바운스님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델루나님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자벨님도 함께 해주고 계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이자벨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소희님께서도 네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소희님. 네, 소희님께서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상민님께서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해요라고. 네, 감사합니다. 상민님.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책 내용이 길기도 긴데 역시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끝까지 중간에 흔들리지 않고 읽을 텐데 네, 오늘도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방송을 마치겠군요. 네, 그리고 얄라성님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하고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얄라성님. 그래 비앙코님이 읽기 얼마나 남았나요? 재미져요라고 하셨는데 이 책은 오늘 여기까지가 허락받은 분량입니다. 비앙코님 죄송하고요. 제가 현재 1부를 다 읽어 드렸거든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1부에 1장까지 다 읽어 드렸고요. 그리고 1장도 8장까지 있고 그리고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또 크게 6부까지 있는데요. 1부의 제목이 제2평행세계의 시작인데 2부가 제3평행세계의 시작이고요. 3부가 제4평행세계의 시작, 4부가 제5평행세계의 시작, 그리고 5부가 제6평행세계의 시작, 그리고 6부는 시작과 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중요 개념으로 읽었던
잔류 산염과 더불어서 평행 의식 혹은 평행 세계에 대한 그 내용들이 계속 전개가 되면서 뒤에는 이제 현재 등장한 도희와 그리고 지석, 석윤 외에도 다른 인물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도희가 겪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결말이 조금씩 풀려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책이 전개되는 걸로 보이고요. 끝까지 제가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또 스포는 제가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숙님께서 네, 또 끝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숙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리고 열띤 염소님께서는 조금 아쉽다라고 네, 아무래도 좀 더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좀 아쉽고요. 하지만 진짜 자음과 몸에서 허락해 주시는 분량은 제가 방송을 2번이나 해야 할 정도로 진짜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활자가 많은 책이고 그래가지고 20% 허락해 주시는데 이게 제가 이틀 동안 진짜 엄청 긴 시간 동안 1시간 넘게 동안 읽어야 읽을 수 있는 분량이만큼 많은 분량들 읽을 수 있는 거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뒷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이제 제가 구매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우리 봄맞이님 오셨군요. 네, 봄맞이님께서 네, 늦었어요. 다시 듣게 할게요. 늘 감사해요라고 얘기 남겨놔주셨고요. 네, 아까 들어와 계셨는데 네, 멘트를 지금 남기셨고요. 감사합니다, 봄맞이님. 그리고 고은님이 오늘 이야기도 중간중간에 너무 화딱지가 나서 부들부들이라고 그랬죠. 그 아까 성폭행 예방교육법 이런 거 해가지고 초반 내용에 나오는 그런 게 상당히 또 어이가 없었고요. 네, 뭐 왕따 당하고 이런 내용도 상당히 어이가 없었죠. 네, 그리고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 주동인의 다락방님께서 좋아요까지 눌러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동인의 다락방님. 네, 제가 책 읽기는 조금 전에 마쳐가지고 이제 마무리 소통하는 시간이고요. 이렇게 찾아와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방송을 11시에 켜니까요. 내일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주동인의 다락방님. 네, 그리고 고은님께서 그리고 일단 열띤 염소님께서 또 책 읽고 나니까 1개 스푼 후원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열띤 염소님. 레모네이드 총 3잔 맛있게 잘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은님께서 너무 현실적인 배경에 판타지적인 소스들이 어우러져서 몰입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뒷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이 책이라고. 감사합니다. 그쵸, 마냥 현실감이 없는 판타지면은 뭔가 공감이 안 되고 이입이 안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잘 되는 책이죠. 좀 다소 좀 센 내용들도 있지만 어쨌거나 현실이 그만큼 센 게 사실이고요. 지난번 채팅 내용 통해서도 나왔지만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조두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나오는 그런 사건의 내용들이라든가 혹은 욕 같은 거, 뭐 요즘 학생들 욕도 많이 쓰고 해가지고 그런 현실감을 반영해가지고 작가님께서 이런 욕 같은 것도 간간히 섞어 놓으신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책의 어떤 그런 감성을 뒷받침해주는 요소들이니까요. 다들 재밌게 읽으시고 뒷내용까지 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열띤 염소님께서 고생하셨습니다, 재미있네요라고 또 얘기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잘 못 읽어드린 게 죄송하죠.
그리고 비앙코님께서 구매해야겠어요. 스스로 읽게 될런지 모르겠지만이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비앙코님. 구매하셔도 뒤에 워낙 많은 내용들 남아있고, 뭔가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게 그만큼 흥미진진하게 더 펼쳐질 얘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호덴 추장님께서 또 인사해 주셨군요. 평행세계가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서 사보고 싶어요라고 멘트까지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읽어드렸던 약간 남양 특집 포함해가지고 네 제가 7월 한 중순부터 해서 오늘까지 읽어드렸던 4권의 책들이 약간 장르 소설 같은 느낌이라서 뭐 일반적인 로맨스라든가 또 저희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유의 느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책도 많이 읽어 드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또 제가 어떤 책을 받게 될지 아직 목록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네, 자음과 모음에서 제공해 주시는 이런 소설들 항상 잘 소개해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생각보다 장르 소설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로시님이 와 내일도 하시나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내일도 제가 방송을 해야 하고요. 네, 내일은 네 또 새로운 출판사에서 네 협약 맺은 출판사는 아니고요. 네, 한 권 또 제공받은 게 있는데 내일은 또 에세이 뭐 그런 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윤나 작가님의 말그릇이라고 하는 진짜 혀가 안 움직이는군요. 말그릇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그래도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네, 그 김윤나 작가님의 신간 책을 제가 제공받아서 그 책 내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은주님께서 세상은 편견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사건과 사고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은주님. 그쵸? 사실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줄 수 있다면은 이렇게 많은 흉악 범죄라든가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많지 않을 텐데 인간 본연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내 기준에 남을 빗대어 보다 보니까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요즘에 특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덴 추장님이 재밌고 쉼표 무서워요라고. 흥미롭지만 한편으로 또 내용이 좀 무섭기도 하죠. 네, 말그릇 맞고요, 바우스님. 네, 그 책을 쓰신 김윤나 작가님의 신간 책입니다. 네, 호덴 추장님이 교양도 쌓았다가 재밌는 책도 봤다가 랜덤 좋아요라고. 네, 제가 그 일부러 좀 이렇게 문학 같은 거, 소설 같은 거 읽었다가 에세이 읽었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책 순서를 정해놨고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도 진짜 다양하게 더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내일은 그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앙코님이 연속 방송 우와 내일도 기대돼요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진짜 항상 뭐 30분 정도 늘 함께 방송을 해주시는데 진심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치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낭독 공연을 하는 느낌으로 최대한 집중해서 라이브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은 분들 지켜보신다는 느낌, 자각함을 가지고 그 긴장감 가지고 책을 읽어 나가는데 뭐 그쵸, 요즘 잘 못 읽어가지고 답답하긴 한데 항상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니까 저에게는 이 긴장감이 큰 힘이 돼가지고 늘 진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기운 없으신 거 확 티나요라고. 얼른 방종하고 쉬세요라고. 알겠습니다. 도로시님 좋네요. 교체 장르 하시면서 도로시님이 맞아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힘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헤아메님이 끝에 또 키누스님 늘 힘내세요라고. 너무 힘든 거 티 안 나야 되는데 네, 피곤하긴 하네요. 오늘 낮부터 너무 이제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중간에 들어오셨던 분들, 제가 못 뵌 분들 혹시 있는지 마치고 나서 다 뵀군요. 그리고 스푼 쪽은 혹시 셜록도 얼른 왔다 가셨군요.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콩이님 인사 남겨두고 나가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동안 또 고우님께서 당신을 믿어요 그 책이냐고. 네, 맞습니다. 제가 제목을 기억을 못 했는데 당신을 믿어요 맞습니다. 그 책을 제가 내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 책을 내일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상민님께서 내일도 기대대용이라고 굿밤 대조용이라고.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상민님. 네, 진짜 내일까지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러면 여기서 방송 줄이고요. 얼른 자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얼른 꿀잠 주무시고요. 물론 방송 업로드를 해야 돼가지고 바로 잘 수 없지만 중얼중얼 하심이 얼른 빠이오라고 비앙코님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우님. 이미 사셨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내일, 이제 날짜로는 오늘인데요, 25일 밤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밤 되시고요. 내일 일요일도 하루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또 내일 밤 11시에 저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놨던 구독자 이벤트, 네, 아직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은데 사실 지금 써놓으신 분들 다 받을 수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네, 경쟁률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커뮤니티 게시글에 있는 우리 김서민 작가님의 에세이 책 선물해드리는 그 이벤트 다른 분들도 더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갈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요. 꿀잠 주무세요. 네, 뿅. 바이바이.